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마당이 넓었던 집에서 도시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며 고스란히 추억을 두고 옮기는 일에 몸과 마음이 조금 아팠고 새로운 곳을 손보고 가꾸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혹시 윤희의 책을 기다리신 구독자님들이 계셨다면 죄송하고 더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7회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한 박안서님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 함께 나눕니다. 6.25 전쟁 후에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을 전개하고 생명을 언급하는 작가의 예리한 눈이 늘 그렇듯 감탄스럽습니다. 제가 낭독한 책은 출판사 푸르메에서 출간된 환각의 나비에 실린 첫 번째 단편입니다. 다음 주까지 2번에 나누어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가을의 사흘 동안 박완서 1. 사흘 전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창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두빛이 된다. 처음엔 짙은 쑥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3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르는 일밖에 없다. 그건 처음부터 거기 있었고 처음부터 쓸모가 없었다. 53년 봄이니까 아직 동란 중이었다. 휴전설이 나돌면서 서울은 단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인구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불어나고 있었지만 정부는 환도하기 전이었다. 그때 나는 만 27세의 처녀의 몸으로 겁도 없이 개업하기 위해 단신 서울로 올라와 마땅한 자리를 물색 중이었다. 나의 지나치게 앳된 얼굴 외에는 개업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했다. 나는 동란 전에 여의전을 나왔고 동란 중엔 부속병원에서 후송되어 온 부상병을 돌본 경험과 피랑 가서는 부부가 지방에서 개업해서 성업 중이다가 남편이 군의관으로 징집당해 쩔쩔매고 있는 선배 언니네 병원에 취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처럼 전문의 제도가 확립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만하면 개업이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었다. 진료 과목을 뭘로 할까도 내가 차차 정하기 나름이었다. 환도하기 전이라 개업할 만한 자리는 시내 중심가에도 수두룩했다. 그러나 나는 좀 더 분수를 알고 앞을 내다봐야 했다. 곧 있을 경우 환도와 함께 치솟을 집세와 학위를 가진 이름난 전문의들한테 밀려날 전망이 뚜렷한 자리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수였다. 나는 우선 변두리의 어수룩한 주택가에 파고들 궁리를 하고 변두리로만 돌다가 마음에 든 게 지금 있는 경성상회 2층 자리였다. 그때만 해도 이곳은 서울의 동쪽 관문이어서 철길 하나만 건너면 기름내가 코를 찌르는 양국은 땅이었다. 한문으로 경성상회라는 구식의 간판이 붙은 농기구 가게는 그 이름과 딴판으로 그 둘레의 풍경과 걸맞게 매우 촌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날 새기 전에 집 떠나서 아침 일찍 나무장을 보러 우마차 끌고 들어오는 양주 땅 사람들에게
서울 다 왔다는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한, 덜 세련됐지만 어딘가 정이 있는 이름이기도 했다. 그 동네 복덕방 현감이 그 경성상에 2층에 나와 있다고 보여줄 때 2층에는 경성사진관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다. 새 들어있던 사진사가 동난중 행방불명이 되고 나서 쭉 비어 있었다는 사진관 속은 쓸만한 것은 다 도둑맞고 이젠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 난장판이었다. 사진관으로 쓰던 곳과 자취방으로 쓰던 곳 사이의 칸막이와 문짝은 떨어져서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고 암시를 만들었던 검은 포장은 갈갈이 찢겨져 걸레가 되어 있었고 계단으로 난 문짝은 숫째 없어진 채였고 유리창도 성한 게 하나 없었다. 이런 황폐한 난장판 속에서 발견한 호사스러운 우단의자는 마치 거센 야만족에게 볼모로 잡혀온 문약한 나라의 왕자님처럼 이물스럽고도 기골스러워 보였다. 나중에 느낀 거지만 그 우단의자는 그런 난장판이 아니더라도 달리 어디 어울릴 데가 있을성 싶지 않을 만큼 눈에 거슬리게 호화스러운 것이었다. 그건 사람이 앉아서 쉬거나 딴 가구와 어울리기 위한 의자가 아니라 순전히 사진을 찍기 위한 의자였다. 사진관에 가서 찍은 구식 사진을 보면 한 사람은 의자에 앉고 한 사람은 옆에 선다든가 독사진의 경우 빈 의자의 등받이에 살짝 손만 얹고 뻣뻣이 서서 찍은 게 흔하다. 또 귀한 처다들 백일 사진을 위해서도 벌거벗고 혼자 기대 앉을 수 있는 편하고 볼품 있는 의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의단 의자는 그런 쓸모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것인 듯 드높은 등받이를 두른 나무 장식에는 봉황새가 음각돼 있고 양쪽 팔걸이 나무는 용트림을 하고 있는 터무니없이 호사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우두망차를 해서 빈집의 혼잡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나를 안내한 복덕방 영감은 나의 말없음을 그 자리가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걸로 짐작했는데 집주인하고 집세랑 내부 시설에 드는 비용 문제를 나한테 유리하도록 타협을 받아줌하고 호기 있게 장담하면서 아래층을 내려갔다. 그때나 이때나 집주인 황 씨는 경성상의 주인이기도 했다. 혼자 남겨진 나는 집 보다가 문득 어른의 옷을 입어보고 싶어 가슴 울렁거리는 어릴 적 같은 호기심으로 그 의자에 살짝 걸터 앉았다. 그때도 그 의자는 나무로 난 창가에 놓여 있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로 변한 길 건너 동네가 그때는 농업학교였는데 미군 부대에서 쓰고 있었다. 실습원과 이어진 넓은 운동장엔 무수한 콘셋이 버섯처럼 돋아나 있었고 정문엔 헬멧을 쓴 미군 헌병이 지키고 서 있었다. 처음 들어설 때부터 이 동네는 한눈의 빈촌이었는데도 뭔가 될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바로 그 미군 부대 때문이었다. 그 일대의 궁상은 어딘지 모르게 순수하지 못해 보였다. 야릇한 환향기 같은 걸로 오염돼 있었다.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상념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는 몸짓으로 도리머리를 흔들면서 우단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갇힌 것처럼 답답한 느낌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마룻바닥을 서성거렸다. 마룻바닥도 비명처럼 삐그덕댔다. 그러다가 무심히 바닥에 흩어져 짓밟힌 사진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단발머리의 여학생이 새침하게 턱에 손을 개고 찍은 사진도 있고 잘생긴 애기의 돌사진도 있고 자식들의 효도로 찍어드렸음직한 순박하게 늙은 양주가
약간 떨어져 앉아 찍은 사진도 있었다. 우표 딱지만한 증명사진 속엔 갖가지 얼굴이 한결같이 무표정으로 고정돼 있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그 사진의 얼굴들 중에는 아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나 그 사진을 찍었을 당시와 지금과의 사이에 굵은 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뭉클한 친화감을 느꼈다. 나에게도 그런 획이 있었다. 6.25. 그건 우리 모두의 공동의 획이었다. 그 획을 통과하면서 각자의 운명은 얼마나 심한 굴절을 겪어야 했던가. 나는 얼른 뭔가를 떨어뜨리려는 몸짓으로 허풍스럽게 도리머리를 흔들고 나서 다시 사진 죽기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는 벌거벗은 남녀의 몸이 복잡하게 꼬이고 얽힌 추나를 한 장 주워들었다. 나는 그것을 곧 떨리는 손으로 찢어버리고 뒷걸음질쳐 우단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그것을 찢어버리는 걸로 질식할 듯한 노린내, 율동할 때마다 내 얼굴을 빗자루처럼 쓸던 가슴팍의 무성한 털, 동아줄처럼 서리서리 길고 질기게 내 몸을 감던 유연하고도 힘센 사지, 내 몸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일시에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걸 막을 순 없었다. 강간당한 직후처럼 모든 사물의 의미가 아득하고 몽롱해지는 망연자실 속으로 복덕방 영감은 웃으면서 나타났다. 저 영감은 왜 웃는 걸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고작 그렇게 생각했다. 선상님은 암만 말고 그저 내 하라는 대로만 하시오. 잉? 우리 동네 병원 하나 생길 판인데 내 절대로 선상님을 해롭게는 안 할 것이니까. 잉? 영감은 니코틴 냄새나는 입을 내 귓전에 들이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말끝마다 붙는 잉 소리가 사투리라기보다는 애교 있는 말버릇처럼 듣기 싫지 않았다. 곧이어 경성상에 황씨가 올라오고 영감은 계약서를 펴들었다. 나는 그가 계약서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받침으로 핸드백을 내주었다. 영감은 정말 내 편이 되어 보증금도 깎아내리고 월세도 바득바득 깎으면서 이것저것 사진관 자리에 흠을 잡았다. 경성상의 황씨는 왠지 말수가 적은 사람인지 화가 났는지 말끝마다 퉁명스럽게 굴면서도 영감의 술수에 말려들고 있었다. 흥정은 어렵지 않게 영감의 뜻대로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부 장치 문제도 집주인이 유리창과 문짝과 칸막이까지를 복원시켜주는 선으로 쉽게 합의를 보았다. 영감은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의 빈자리에 깨알 같은 글씨로 조목조목 써넣었다. 황씨와 나는 그걸 대강대강 읽고 도장을 내놓았다. 계약이 끝나고 구정까지 지불하고 나서야 황씨는 무슨 병 고치는 병원을 할 거냐고 물었다. 이제 완전히 내 대변인이 된 것처럼 구는데 익숙해진 영감이 먼저 나섰다. 후뚜루 다 보신다고 안 했남? 선상님이 그러셨죠? 잉? 아니요. 산부인과를 하겠어요. 나는 우단 의자에서 발딱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것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이 동네의 환향기에서 힌트를 얻고 순화도가 이끌어낸 악몽 속에서 마침내 결과를 본 거였다. 원치 않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의 고통이 어떻다는 건 그걸 가져본 여자만이 안다. 모든 질병의 고통은 동정자를 끌어모으지만 그 고통만은 비난과 조소를 면치 못한다.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게 인술의 꿈이라면 여자를 그런 질병 이상의 고독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건 나의 꿈이었다. 영업이 안 돼서 떠날 적에 시설비 때문에 옥신각신 하지 않게끔 한마디 써 놓으셔요. 집주인이 책임 못 진다고. 나를 얼핏 겼는지라는 황씨의 얼굴에 경멸이 스치면서 이렇게 복덕방 영감한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 사람아, 남 개업하는데 불 일어나듯 번창하라고 덕담은 못하나마 그게 뭔 소리야. 선상님 섭섭하겠으리. 선상님, 이 사람 이렇게 말주변이 없습니다요. 심정은 묻어난 사람이니까 이해하시오, 잉? 아저씨도 다 아시면서 그래요. 이 동네 부녀자들 애 쑥쑥 잘났는 거. 삼신할머니 동티내지 않은 참한 여자가 뭐 때문에 부인병원 신세를 진대요. 망측하겠으리. 허허, 이 사람. 말 맞다나 해야 할 장소에선 곧잘 꿀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다가도 안 할 말은 툭툭 잘 뱉는다니까. 훗두루 다 보신다고 내 안 했남? 자네가 홈이나 나 팔던 걸 집어치우고 필욕장사를 하겠다면야 문제가 커지겠지만서도 선생님이야 배운 기술이 사람 병 고치는 건데 하필 부인병만 고쳐주겠다고 하실까 봐서 걱정인감? 내려가세. 구전받은 걸로 내 술 한잔 살 테니까. 영감이 황씨의 등을 밀다시피 해서 데리고 내려갔다. 나는 혼자서 그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소박 하나마 정상적인 인식을 되씹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개업 준비는 빠르게 진행했다. 황씨는 약속대로 목수를 들여 문짝을 새로 짜달고 칸막이도 해주고 유리창도 끼워주었다. 나는 칠장이와 간판장이를 들여 페인트칠도 하고 간판도 해달았다. 동부의원 그리고 진료과목 산부인과라는 단서도 붙였다. 책상, 의자, 소파 따위는 그 무렵에 서울에서는 헌 것을 얼마든지 싸구려로 살 수 있었다. 한강을 두어 번 넘나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기구도 갖추었다. 질경, 쓸모가 다른 몇 개의 겸자, 1번에서부터 15번까지의 해겔, 긴 차숟가락 같은 큐렉트 등 반짝이는 쇠붙이를 점검하며 그 차가운 감촉으로 나는 나의 차가운 마음을 가다듬었다. 나는 아직 그 도구들에 숙련되지 않았건만 피할 수 없는 운명과의 만남처럼 이상한 편안함을 맛보았다. 여자가 치부를 얼굴처럼 치켜둘 수 있게 꾸며진 진찰대도 들여놓았다. 거기 누워보기 전엔 그건 다만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편리한 의료기구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거기 누워보면 그게 여자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박해의 도구라는 걸 알게 된다. 나는 내가 받은 이유 없는 박해를 회상하고 치를 떨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사진가는 면목을 일신해서 병원으로 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진관의 한 잔재가 눈에 자꾸만 거슬리면서 완성감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건 우단 의자였다. 황씨가 사진관을 초벌 청소할 때도 그 우단 의자는 비켜놓았고 목수가 뜯어낼 때도 그 우단 의자는 비켜놓았고 칠장이가 칠을 할 때도 그걸 발판으로라도 이용하기는커녕 종이를 덮어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나도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누굴 주거나 버리지 못하고 구박만 하다가 당초에 그걸 발견했던 자리인 나무로 난 창가에 내버려 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도 황씨가 예상한 대로 환자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다지 초조하지 않았다.
진찰실 분위기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무단 의자 때문에 나는 아직도 개업을 할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어느 날 시내에 나가서 살림에 필요한 몇 가지 취사 도구를 사가지고 들어왔더니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은 나무로 난 창가의 우단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님은 환자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였다. 흰 옥양목 두루마기에 끝이 뾰족한 반짝이는 구두를 신으시고 수염을 기르신 신수 좋은 아버지가 편하게 앉아 계시니까 그 요란한 의자까지 느닷없이 기품 있어 보였다. 나는 그 의자를 치우지 않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반가운 건 아니었다. 어떻게 여길 아셨어요? 이리에 너 있던 병원에 들렀더니 여길 가르쳐 주더구나. 아무데나 어련히 잘 있을까봐 찾아다니고 그러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다면서. 나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실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오빠들이 막내인 나에게 혼인말을 꺼낼 때마다 아버지가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속 좀 작작 썩여드리고 아버지 생전에 시집가야 한다고 위협하는 소리를 귀에 따갑게 들어왔기 때문에 막연히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처럼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잖아도 막내에다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에 고아가 될 것 같은 예감은 늘 있어 왔다. 그러나 아버지가 직접 나더러 자기 생전에 시집을 가주길 바라신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핑계 삼아 자식의 운명을 간섭하실 분이 아니었다. 병원 자리가 좋구나. 이번에도 아버지는 내가 이미 버려놓은 일을 긍정해 주셨다. 뭘요? 빈촌이라서요. 나는 내 속셈을 감추고 이렇게 시침을 떼었다. 아픈 사람이야 가난한 동네에 더 많은 거 아니냐. 어렵게 배운 의술로 행여 돈벌이 할 생각 말아라. 예로부터 의술을 인술이라 했거늘 어질게 써야 하느니라. 나는 복받치는 웃음을 참기 위해 어금니를 힘주어 악물었다. 아무도 내 비밀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지난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서도 현재 마음속에서 경련치는 고통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곧 돌아가시려고 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아버지를 만류했다. 아버지는 나의 만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으니 애쓰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잡수실 것을 대접하기 위해 붙은 게 아니었다. 우단 의자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하도 보기 좋아서였다. 사람들이 부모나 자식의 모습을 사진 찍어 간직하는 심정을 알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아버지를 사진 찍어 두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아버지의 그윽한 시선과 피곤한 듯 하면서도 기품 있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선명한 모습으로 마음속에 인화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잠깐을 더 앉아 계시다가 소년처럼 수줍어 하시면서 사가지고 오신 선물을 내놓으시고는 그날로 큰오빠네가 있는 대전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돌아가셨다. 그 아버지를 다시 뵌 건 임종의 자리에서였다. 그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들어있는 액자였다. 나는 아버지가 우단 의자에서 의술이 어쩌고 인술이 어쩌고 설교를 하실 때 참았던 웃음을 혼자서 마음껏 터뜨렸다. 나는 그 액자를 걸지 않았다. 그날로 그것은 버리자니 아깝고 쓸모는 없는 걸 모아두는 골방 신세가 되었다. 그 후 30년 동안 비록 이사는 한 번도 안 다녔지만 적어도 5번은 내부 시설을 크게 바꾸었고
1년에 2번씩은 대청소를 했으니 그게 거기 아직도 남아있을 리는 없다. 그날 아버지가 앉아 계실 때를 빼고는 우단 의자는 쭉 쓸모없을 뿐더러 눈에 거슬렸다. 다른 비품들과 조화되지 못하고 겉돌았고 수리를 할 때나 대청소를 할 때마다 구박을 받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걸 끼고 돌다가 그 자리에 다시 놓곤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없애면 대신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걸어야 할 것 같아서 그걸 못 없애는지도 몰랐다. 공교롭게도 내가 처음 받은 환자는 집주인 황 씨의 딸이었다. 황 씨는 그때까지는 혼자서 살고 있었다. 병원 북쪽 창으론 경성상에 안채인 살림집이 빤히 내려다 보였다. 양기와를 인 허름한 기역자 집마당에서 그는 혼자서 쌀도 씻고 빨래도 했다. 그러나 장독대랑 마루나 부엌 살림을 보면 큰 살림하던 구색을 제법 갖추고 있었다. 난리통의 아내는 식량 구하러 친정에 갔다 오다 폭사하고 아들 둘은 북으로 끌려가고 노모는 병들어 죽고 외동딸은 혼자서 피랑간 채 아직 안 돌아왔다고 했다. 그 딸이 언제 돌아왔는지 오밤중에 황 씨가 왕진을 청하러 왔다. 황 씨는 몹시 서들고 있었고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아무리 지척이라곤 하지만 잠옷바람으로 내려가 볼 순 없어 대강 옷을 주워 입는 동안을 못 참아 일어났다 앉았다 남의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는 뭔가를 설명하려고 두서없이 짓거려대고 있었다. 선생님, 좀 서둘러 주셔야겠구먼요. 병이 심상치 않아요. 무슨 몹쓸 병인지 배가 퉁퉁 부어갖고 쑤신다고 지적을 못하고 뛰는데 선생님이 훗두루 다 보신단 건 틀림없겠죠? 처녀가 부인병원 신세를 졌다면 낭중에 누가 알더라도 우선 우세스러워서 망할련 애비 혼자 두고 내버려 두고 저만 살겠다고 계집애가 담도 크게 혼자 피난을 내려가더니 어디서 그런 몹쓸 병을 얻어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에 또 한 번 참척을 보면 저도 죽습니다요. 선생님이 훗두루 다 보신단 소리 맞습죠? 처녀가 부인병원 신세 지는 걸 누가 알아보세요. 그렇지만 병세가 워낙 급해서 선생님 꼭 그 불쌍한 걸 살려주세요. 또 한 번 참척 보면 저도 살아있지 않습니다요. 그는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고 횡설수설했다. 나는 경황 없이 나한테 매달리면서도 똥 묻은 동아줄에 매달린 것처럼 산부인과라는 걸 꺼리고 있는 황 씨의 그 우스꽝스러운 결벽성을 실컷 우롱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뱃속이 근질근질했다. 나는 첫 환자인데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고 여유만만했다. 나는 옷을 다 입고 가운까지 걸치고 손을 소독했다. 가방 속에 이미 조산에 필요한 기구가 챙겨져 있었다. 황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고 계단을 곤두박질쳐 내렸다. 안채에선 짐승의 목 다는 소리 같은 처절한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다. 안방엔 고쟁이 바람의 처녀가 마구 으깨진 입술을 더욱 모질게 악물고 두 손으론 고쟁이 허리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땀에 쩐 머리카락이 가닥가닥 엉겨붙은 얼굴에서 튀어나올 듯이 부릅뜬 눈은 너무 순수하게 고통스럽고 고독해 보여서 사람의 눈 같지도 않았다. 언제 파수했는지 고쟁이는 이미 펑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황 씨를 처녀의 머리맡으로 떠다 밀고는 고쟁이를 끌어내렸다. 입속이 깔깔하게 말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고쟁이 허리를 빼앗긴 처녀의 두 손이 두어 번 허공을 졌더니
장승처럼 서 있는 황씨의 바지가랑이에 매달렸다. 처녀의 산도는 아람이 번 밤송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열려 있었다. 황씨가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다. 처녀가 그의 허리를 붙들고 이를 갈더니 맹수처럼 포효했다. 그러나 태아는 두부만 겨우 만출되고 나서 일단 정지했다. 놀랍게도 그 경황 중에 태아가 눈을 반짝 떴다. 이미 태아가 아니라 아기였다. 일순 나는 나를 관통하는 경외감에 소스라치면서 한 번만 더 힘을 주라고 힘차게 명령했다. 나는 내 목소리를 처음 듣는 남의 목소리처럼 신선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했다. 산모가 다시 한번 포효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아기를 끌어당겼다. 나는 한창 나이의 산파처럼 산후 처리를 능숙하고도 신속하게 해냈다.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의 정상분만인 때문이라기보다는 나 아닌 딴 힘이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을 조금도 떠올리지 않고도 나의 조사는 우수했다. 아기는 사내 아이였다. 2층으로 돌아온 나는 아침까지 푹 잤다.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밥을 짓고 있는데 황씨가 올라왔다. 하룻밤새 몰라보게 늙고 초라해진 황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산모랑 아기랑 별일 없죠? 선생님 별 낯이 없구먼요. 이제 아셨죠? 부인병원도 왜 있어야 하는지. 부인병원 무시한 벌을 이렇게 영검하게 받다니요. 벌이라뇨? 손잡으시고서. 녀석이 대단하던데요. 글쎄 얼굴이 반쯤 나왔는데 벌써 눈을 뜨고 쳐다보지 뭐예요. 대장감이에요. 두고 보세요. 나는 괜히 신이 나서 짓거렸다. 황씨가 내리깔았던 눈을 치떴다. 동굴처럼 정기 없이 움푹 파인 눈이었다. 이 망신을 어쩌죠 선생님? 글쎄 애비를 모른다지 뭡니까? 아무리 당조짐을 해도 코찡찡이 곰배팔이라도 상관 않고 성례를 시켜주겠대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울기만 하더니 턱하니 한다는 소리가 겁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겁탈을. 이름도 성도 모르는 놈한테. 황씨는 비탄과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비탄에서 얼핏 정욕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느꼈다. 나는 개울 것처럼 기분이 나빠져서 얼굴을 찡그렸다. 남자에겐 누구나 여자를 겁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나에겐 이름이나 성보다는 그게 남자라는 게 더 중요했다. 세상에 이런 망측한 일도 있습니까? 다 망한 집안에 어쩌다 딸년이 하나 남아가지고 망한 가문에다 똥칠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보이지 않는 가문에 칠한 똥만 알고 그의 딸이 원치 않은 아기를 베고 겪었을 생지옥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발. 그의 비탄에 비굴이 가해지니까 더욱 보기에 추약했다. 유감이지만 저는 아기를 도루 뱃속에 넣을 재주가 없는걸요. 내가 정말 유감인 건 그에게 더 참혹한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였다. 선생님, 저도 그만한 건 알고 있습니다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을 흐린 그의 얼굴에 재기 같은 게 반짝였다. 그런 반짝임은 농사꾼처럼 털털하고 우직한 그에게 매우 안 어울려서 보기에 불안했다. 나는 그 까닭을 놓치지 않을 것처럼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가 부신 듯 외면하고 손을 비볐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만 모른 척 해주신다면야.
아주 좋은 수가 있습니다요. 선생님만 믿겠어요. 핏덩이를 엎어 죽이자니 그것도 살자고 나온 인생인데 인두껍숙은 못할 노릇이고. 아저씨, 제발 그 수라는 것부터 말씀해 주실 순 없어요? 네, 말씀드리고 말고쇼. 딸년이 그래도 제 꼴 창피한 건 알아서 여행 어제 밤중에 돌아와서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는군요. 그래서 말씀인데 딸년은 아직 안 돌아온 걸로 하고 어린 걸 제 아들을 삼았으면 해서요. 아저씨 아들을요? 나는 그 기상천외의 발상에 혀를 내둘렀다. 네, 업둥이가 들어왔다고 한바탕 소동을 피우면 될 것 아니겠어요? 딸려는 뒷방 구석에 숨어 있다가 몸 추스린 연후에 나타나면 이러쿵저러쿵 둘러댈 것도 없이 피난 갔다 돌아오는 게 될 테고요. 따님이 동의하던가요? 제간년이 지금 동의를 하고 말고가 어딨어요. 모자 목숨 살려주는 것만도 끔찍하죠. 그래도 따님의 애긴걸요? 그녀는 제 딸년이고 그 녀석이 제 손자인 건 어떡하고요. 그가 자기 답이 정답인 걸 주장하는 국민학생처럼 대들다가 생각난 듯이 비굴해지면서 다시 손을 비비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의 즉흥적이고도 완벽한 음모에 나는 얼마나 달갑잖은 해방꾼일까. 나는 약간 주눅이 드는 기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따님만 동의한다면 당장의 망신을 모면하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나는 결국은 동의한 셈이 되고 말았다. 아무려면 제가 당장의 망신이나 모면할 생각으로 이런 꾀를 내겠습니까요? 손 끊긴 집안에 손이 생겼으니 우리 집안도 고목나무에 꽃핀 셈이 되는 거죠. 아마 업둥이가 들어왔다면 동네방네 입 가진 사람은 한마디씩 경사났다고 안 오는 사람 없을 거구먼요. 딸려는 딸년대로 몇 년 아들을 동생이라고 생각하든 동생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든 하여튼 그 핏덩이를 지성껏 기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차만 혼처 생기는 대로 시집가 버리면 그 내막을 누가 알겠어요? 그 사내는 순전히 자기의 꾀 하나로 어젯밤의 악몽을 놀라운 행운으로 돌변시킨 데 도취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운명이 유의를 즐기는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이 비늘처럼 번득였다. 선생님만 눈 감아 주신다면. 그는 눈을 내리깔고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미 그의 눈이 아까의 그 절망적인 구멍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눈 감아 주지 않겠다면 그가 내 목을 조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내들이란 쾌감의 완성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는 음흉해 보이긴 했지만 조금도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건만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 일을 눈감아 줄 것을 마지못해 약속했다. 실상 아기를 위해서도 산모를 위해서도 황씨를 위해서도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었다. 나는 어쩌면 너무도 교묘하게 산뜻한 그들의 전화위복에 질투를 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황씨는 내 승낙이 떨어지자 수없이 굽신대면서 호주머니를 뒤적이더니 한 다발의 돈을 내놓았다. 어젯밤 두 목숨 살려주신 은혜를 돈으로 따질 수가 있겠어요? 두고두고 갚아나갈 것이지만서도 우선 성의껏 마련한 것이니까 넣어두셔요. 그러고는 뺑소니 치듯 내려가 버렸다. 나는 그 돈을 그가 내려간 뒤에 세어보았다. 규정상의 정상 분만비에 3곱은 되는 액수였다. 아마 입 다무는 싹까지 포함돼 있음직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전화위복에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질투를 느꼈다. 그리고 그 돈에다 국제시장 장사꾼들이 맞거리한 돈에 하듯이 퇴에 침을 뱉었다.
그건 나의 마수거리였다. 마수거리 치고도 후한 마수거리였지만 다시 아기를 받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이 동네를 감도는 환향기에만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분만대 같은 건 애당초 시설도 안 했다. 나는 오로지 이 동네의 환향기와 야합해서 돈을 벌어볼 작정이었다. 내가 이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받은 예감은 틀림이 없었다. 양공주가 하나둘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영업이 되기 시작하더니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파 수술을 해야 했고 차츰 그 방면에 명수가 되었다. 그동안 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한 아기가 다 살아난다면 큰 국민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까? 작은 읍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할까? 그러나 나는 그런 부질없는 감상에 잠기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나에게 줄기차게 이어지는 감상이 하나 있다면 그건 우단 의자를 나무로 난 창가에서 치우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 우단 의자는 세월과 함께 곱게 늙어갈수록 더욱더 병원 분위기와 안 어울리고 겉돌았다. 들락거리는 간호원마다 그걸 내다 버리라고 성화를 했다. 대강의 살림을 간호원에게 맡기다시피 하고 살것만도 그 청만은 못 들어주었다. 그걸 내다 버리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든 액자를 대신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진 지는 오래되었다. 하긴 액자도 안 걸고 의자도 없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의자에다 흰 옥양목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뾰족하고 반짝이는 구두를 신으신 신수 좋은 아버지의 환상을 겹쳐놓고 바라보는 일도 없으리라. 그 의자의 유일한 주인은 그분이었다. 그 의자를 없앨 수 없는 건 의사라기보다는 환향기와 야합한 의술자가 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분의 슬픈 얼굴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그건 나에게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애정의 그루터기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그럭저럭 30년 가까운 세월이 한 곳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흘렀다. 그동안 이 동네도 많이 변했다. 이제 변두리라기보다는 도심권에 가까운 동네가 되었고 물론 양공주도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러나 처음에 나를 잡아당기던 환향기는 그 후로도 꽤 오래 이어져 내려왔던 것 같다. 농업학교는 정부가 환도하고 나서도 2, 3년은 더 미군 부대였고 농업학교가 정상화되고 나서도 딴 큰 미군 부대가 멀지 않아서 이 동네의 환향기는 계속 호황을 누리다가 미군이 대폭 감축되고 나서도 그 뿌리는 쉽게 청산되지 않고 싸구려 윤락가로 이어져 내려왔다. 근래에 주택가 속에서의 윤락행위 단속으로 대개는 흩어졌지만 멀리서도 연출로 계속 내 단골이 되어주고 있고 또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만 낳기 때문에 이 동네 가정주부들 치고 내 신세 앉은 여편네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길 건너 농업학교는 건설회사인데 학교 부지를 팔고 교회를 떠나 아파트 단지가 됐다. 그러나 그 새로운 인구 밀집 지대에서는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새 단골이 생기지 않았다. 내 단골은 미우나 고우나 경성상의 뒤편에 퇴락한 구 동네였다. 그 동네의 얌전한 여편네들 사이에서나 또 시내 곳곳에 점점이 흩어져 재버릇 개 못 주고 그 짓으로 밥 먹는 포주들 사이에서나 나는 값싸고 믿을만한 의사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도 그럴 밖에 나는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자주 그럴 필요가 있는 넉넉지 못한 여자일수록 거만한 박사학이나 의리의리 기죽이는 시설보다는 값싸고 믿을만하다는 실속이 앞서는 건 당연했다. 그러나 여지껏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건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사고의 뒤처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했고 또 운수 좋게 그게 그대로 적중해서 큰 사고로까지 발전한 적만 없다 뿐이었다. 내 손에는 겸자를 쥐었던 자리와 큐레트를 쥐었던 자리 3군데가 옹이처럼 뿌리 깊은 못이 박혀 있다. 웬만한 읍을 구성할 만한 인명을 처치한 흔적이다. 그 일이라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골이 났으면서도 실수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가장 가공할 사고로 치는 자궁천공을 저지른 일만도 10손가락을 넘게 헤아린다. 문제는 늘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실상 그 일은 눈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 어떤 명의도 생명이 착상한 신비한 오지를 육안으로 볼 순 없다. 눈은 헤겔이나 큐레트 끝에나 달려있으면 된다. 그러나 큐레트 끝에 눈을 뜨고 있게 하기 위해선 한순간도 그것을 쥔 의사의 넋이 나가 있으면 안 된다. 나가 있을 땐 나가 있는 걸 결코 느끼지 못한다. 마치 잘 익은 꽈리를 따다가 성냥개비로 무심결에 구멍을 내면서 아차할 때 폭 하는 느낌이 헤겔 끝에 오면서 나갔던 넋은 돌아온다. 넋이 들어와 앉았을 땐 모르지만 나갔다 들어올 땐 순간적으로 이물처럼 어떤 감촉을 지닌다. 나는 그렇게 들어오는 넋의 냉혹한 감촉 때문에 나의 넋이 증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곤 했다. 그렇다. 나는 증오로서 그 일을 했다. 그 일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선 내 얼굴 앞에 냄새나는 치부를 얼굴처럼 쳐들고 자빠진 여자와 그 속에 자리 잡은 원치 않은 생명에 대한 증오가 잠시도 나를 떠나 있으면 안 되었다. 그 일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선 내 얼굴 앞에 냄새나는 치부를 얼굴처럼 쳐들고 자빠진 여자와 그 속에 자리 잡은 원치 않은 생명에 대한 증오가 잠시도 나를 떠나 있으면 안 되었다. 실수를 즉각 만회하는데도 증오는 있어야 했다. 들어온 넋이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나는 냉정하고 기민하고 정확하게 대처했다. 그렇다고 내 태도가 외견상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안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럴수록 보다 침착하고 깨끗하게 소파를 끝마치고 항생제와 수축제를 주사하고 나서 환자를 안정시키고 경과를 관찰한다. 자궁이 심한 후글이어서 소파가 어려웠으니까 통증이 좀 있어도 참으라는 둥 둘러댈 말은 얼마든지 있다. 잘 익은 꽈리 뚫어지듯이 맥없이 뚫어질 수도 있는 자궁이지만 생체는 꽈리하고는 다르다. 자신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지껏 한 번도 천공이 복막염이나 그 밖에 큰 일을 일으킨 일 없이 결과는 감쪽 같았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한 번 치르고 나면 한바탕 몸살 비슷한 증세를 앓는 허약한 구석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그 노릇을 다시는 못할 것처럼 정이 떨어지다가도 그래도 55세까진 해야지 하고는 마음을 다시 뭉쳐먹곤 했다. 55세에 특별한 뜻은 없었다. 나도 모르게 공무원이나 은행원의 퇴직 연한에서 빌려온 착상인 것 같았다. 이제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나는 만 55세가 되고 공교롭게도 그날은 이 일대가 도시계획에 걸려 경성상해를 철거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나는 그동안 번 돈을 착실하게 축적해 놓았기 때문에 노후를 슬슬 윤택하고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공무원 같은 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55세까지만 해먹겠다고 누구한테 각서를 쓴 것도 아니지만 더 해먹을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벌써 조용한 주택가에 마당 넓고 예쁜 집을 마련해서 내부 단장까지 다 끝냈으니 들기만 하면 되고,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집세가 들어오는 부동산이 또 있고, 막대한 금액의 노후 보험 불입도 끝나 이젠 해마다 타먹는 일만 남았다. 증권도 있고 채권도 있다. 내가 이제부터 할 일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돈을 다 쓰고 죽느냐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이 노릇 할 날이 앞으로 사흘밖에 안 남았다는 데에 대해서 심한 조바심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 노릇을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다. 그건 아기를 받아보는 일이었다. 내가 개업하고 나서의 첫 손님도 산모였다. 그리고 이날 이때 어쩌면 나는 단 한 번의 산 목숨도 받아보지 못했다. 내가 그걸 의식적으로 피하는 사이에 나는 그만 소파의 전문의로서만 알려졌던 것이다. 처음에 몇 년 동안만 해도 더러 해산 문의가 있어서 인근의 산원을 소개해 준 일도 있었건만 그런 일도 점점 줄어들고 근래엔 아주 없어졌다. 이제 저절로 산모가 굴러 들어올 가망은 없다. 그러나 나는 벌써 두어 달 전부터 60일, 50일, 10일, 9일, 8일 카운트다운까지 해가면서 초조하게 그 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얼떨결에 내가 마수거리로 그 일을 해냈을 때만 해도 지금에다 대면 너무도 미숙한 애송이 의사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때의 나를 일생을 정진해도 도달할까 말까 한 나, 늘 앞날에만 있는 나, 완성된 나, 이상화된 나처럼 느끼고 있다. 어느새 망령이 난 것처럼 시간까지 이렇게 내 속에서 도착을 일으키고 있다.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사흘밖에. 만드기처가 만삭이 된 걸 본 순간부터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일이 아직 안 일어난 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만드기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황 씨의 외손자였다. 황 씨는 그날 나한테 눈 감아달라고 애걸한 대로 그 아기를 업둥이가 들어온 걸로 동네 방네에 소문을 냈다. 처음엔 이름도 없이 누구나 다 업둥이 업둥이 하면서 신기해만 하다가 이왕 들어온 업둥이 아주 아들 삼아 손을 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동네 사람들의 중론이 모아졌다.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던 황씨건만 그제서야 마지못해 그러는 것처럼 늦게 둔 자식이라는 뜻으로 만득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동네 사람들에겐 업둥이란 소리를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업둥이가 들어온 지 한 달쯤 있다. 혼자 피란 나갔던 딸까지 돌아왔다. 비록 저까지 먹일 순 없었지만 딸은 새로 생긴 남동생을 극진히 양육해서 동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다. 동생을 5살이나 먹여놓고 나니 노처녀 소리를 들을 나이라. 마침 전실 자식 없는 호치짜리가 나서서 부랴부랴 시집보내 아들, 딸 낳고 잘 사니 그만하면 황씨의 각본대로 안 된 게 없었다. 황씨의 각본에서 나의 구실은 뭘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 이사라도 떠나주고 싶지만 나의 병원은 날로 성업 중이었다. 황씨는 고집세고 의심 많고 인색한, 그래서 노랑이 황령감이란 별명까지 붙은 괴팍한 노인으로 늙어가고 만드기는 훤칠하고 씀씀이 좋고 남봉 잘 피우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동안의 동네 사람들은 수없이 갈려서 이제 만드기를 마누라가 노산 후 덧침으로 죽어서 황영감 혼자 손으로 기른
외아들이란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만이 모든 것을 알고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드기에 대한 황영감의 애증의 갈등은 좀 심한 데가 있었다. 일찍언이 바로잡아줘야 할 밥투정이나 주전벌이 버릇, 버르장머리 없는 말씨 등에 대해선 그저 오냐오냐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다가도 어쩌다 100점 받은 시험지를 받아오면 누구 거 보고 썼나 대라고 매를 드는가 하면 성적이 오른 통지표도 고쳤었을 거라고 생트집을 잡아 아이가 울고 집을 나가 며칠씩 안 들어오게 한 일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딸이 친정에 돌아와 몰래 울고불고 하다가 돌아가곤 했다. 황영감은 만드기에게서 딸의 피와 딸을 강간한 놈팡이의 피를 따로따로 갈라서 느낌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았다. 인심 좋고 건강해 보이던 황씨는 의심 많고 인색하고 우울한 늙은이로 못되게 변해갔다. 그의 전화위복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전화위복을 질투했던 나도 이제 그것을 연민하는 마음이었다. 자기가 감히 생모라는 발설은 하지 않았지만 몰래 후한 용돈을 주는 것으로 만드기는 어려서부터 낭비벽이 붙었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하더니 씀씀이는 더욱 호탕해졌다. 그는 자기 월급이 얼마란 소리보다는 자기 회사의 연간 수출 실적이 얼마란 소리를 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는 마치 그 회사의 말단 사원이 아니라 대주주처럼 회사의 이익에 대한 신바람을 냈고 그걸로 자기의 씀씀이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다. 황영감은 이런 만드기를 경멸할 뿐 아니라 도둑놈처럼 경계하면서 마치 육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한 푼의 치를 떨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다만 돈주머니를 불리고 움켜쥐었다. 만드기를 보는 그의 눈에 애정은 이미 없었다. 아마 그의 딸을 겁탈한 놈팡이의 피에 대해서만 생각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그렇다고 그의 편견이 만드기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만드기가 자기 회사 수출 실적이 몇십만 달러라고 뽐내면 그놈의 회사 차가는 얼마일걸? 하면서 그 갑절도 넘는 수치를 둘러댔다. 그는 신문을 따로 대보지 않고 우리 집에 오는 신문을 가로채다가 샅샅이 읽어서 아는 게 많았지만 수출고보다는 차관의 액수에 더 밝았고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보다 못 살아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더 소상했고 양지의 소식보다는 음지의 소식에 더 밝았다. 그는 만두기뿐 아니라 모든 사물을 그늘만 보면서 개팍하고 스산하게 늙어갔다. 만드기가 제법 제 밥벌이라도 하게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간 건 당연했다. 그 일이 황영감에게 충격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었다. 황영감의 얼굴은 이미 더 불행해질 나위 없이 불행해진 뒤였으므로 지금부터 2달 전 만드기는 만삭의 여자를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황영감은 반기지도 내쫓지도 않았고 딱 한 가지 예식을 올렸느냐고 물어봤다. 아버지, 제가 아무리 불효자식이로서니 아무려면 아버지 안 매시고 저희끼리 식을 올렸겠어요? 절 그렇게까지 다 된 놈 취급하시면 저 정말 서럽습니다. 네, 서럽고 말고요. 만드기는 이렇게 청승과 너스레를 함께 떨었다. 만삭이 되어 들이닥치던 아람번 밤송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아기를 쏟아놓던 딸적의 놀란 가슴 때문이었겠지만 황영감은 무슨 발작처럼 급히 예식을 서둘렀다. 며느리 될 여자가 네 집 딸이고 몇 살 먹고 뭐 하던 여자라는 것에 대해 이런 방구 묻는 법도 없이
종점에 있는 슈퍼마켓 2층의 허름한 예식장을 빌려 때 묻은 웨딩드레스를 입혔다. 만득은 부득부득 해산하고 나서 시내 중심가 호텔 예식장에서 양가 친척과 친구를 다 불러 모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황영감의 우격다짐엔 당하지 못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아 내막을 하는 이웃 사람만 몇 모인 식장은 썰렁했다. 특히 제일 큰 걸로 빌렸다는데도 지퍼를 올리지 못해 오핀으로 대강 찡궜어도 허리가 한 뼘도 넓게 벌어져서 속치마가 드러난 신부의 웨딩드레스 차림은 차마 눈뜨고 못보게 꼴불견이었다. 황영감이 해도 너무한다 싶게 날조한 것처럼 엉성한 결혼식이었다. 명랑한 만드기는 몇 명 안 되는 하객한테 이건 오픈게임이고 곧 본게임이 있을 거라 너스레를 떨었다.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입이 해프면 미천이라도 굳던지 미천이 해프면 입이라도 굳던지 둘 다 해퍼가지고 설라문에 이런 망신당하는 것도 모르고 집안이 망하려니까. 황영감 말투에 의하면 오로지 만드기를 망신 주려고 그 결혼식을 꾸민 것 같았다. 아무튼 처음 구경하는 진풍경이었다. 모두 킬킬대고 수군댔다. 그러나 나는 웨딩드레스의 허리다트가 터질 것처럼 부푼 신부의 배를 보는 순간 벼랑간 가슴이 심하게 울렁거리면서 그 아기를 내 손으로 받아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식장에서 돌아와서도 온종일 그 생각에서 헤어나질 못했다. 모체로부터 완전히 만출되기도 전에 벌써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던 신선하고 정갈한 아기의 눈을 또 한 번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심장이 재어드는 것 같았다. 나는 비록 소파만을 전문으로 한 지가 근 30년이지만 황영감에게 내 쪽에서 부탁한다면야 그쯤은 쉽게 승낙해 줄 줄 알았다. 황영감의 인색한 성품을 생각해서 싸게 해준다거나 오래 새들어 산 정리로 거저 해줌하고 할 속셈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황영감은 내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차마 못할 소리까지 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 허시오. 내가 아무려면 내 첫손자를 사람 백정손에 맡길성 싶소. 그러고도 미진한지 부정탄 것처럼 당장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은 얼굴을 했다. 이런 동네에서 이런 짓을 오래 하다 보면 거느린 창녀 성병 치료하러 오는데 따라온 포주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선생님 대신 여보 당신 하면서 숫제, 동업자 취급을 하는 걸 당한 일도 있었다. 계집애 및 XX로 돈 벌긴 너나 나나 매 일반이란 그들의 태도를 나는 크게 탓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대접하면서 반죽 좋게 살아왔다. 그러나 황영감한테서 들은 사람 백정이란 소리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쓰라렸다. 만드기 댁은 예식 올린 지 사흘 만에 종합병원 상과에서 아들을 순산했다. 나는 황영감한테 받은 가슴 아픈 수모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기를 보러 들어갔다. 아기는 내가 처음 받은 아기를 쏙 빼닮아 있었다. 나는 그 아기를 받은 누군지 모르는 상과 의사에게 맹렬한 질투를 느꼈다. 그리고 황영감한테서 받은 수모 때문에 잠시 단념했던 아기를 받고 싶은 욕심이 뜨겁게 재현하는 걸 느꼈다. 만드기 애기만 애길까 보냐. 의사짓을 그만두기 전에 꼭 한 번은 애기를 받아보고 말리라. 처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아기의 신선하고 정결한 눈과 힘찬 울음소리에 접하고 싶은 갈망으로 심장이 죄어들었다.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그러나 그때는 앞으로 60일이나 남아있었다.
설마 60일 안에 산모 하나 안 걸리려고. 60일, 50일, 그리고 10일, 9일.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도 3건의 소파 수술과 2건의 성병 치료가 있었다. 그뿐이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농기구를 팔던 경성상해는 지금 식료품 상해지만 간판은 아직도 경성상해다. 한문 간판 단속돼 한글로 고쳐 썼을 뿐이다. 한글 간판 속에 서울 그로서리라는 알파벳엔 만들기의 입김 같은 게 느껴져 절로 웃음이 난다. 요크르트 하나 주세요. 신문을 보고 있던 황영감이 흘끗 한번 쳐다보고 냉장고에서 요크르트를 큰 것으로 꺼내준다. 나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안채로 들어가기 위해선 가게를 통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통행세처럼 그걸 한 병 사서 쭉 들이켠다. 모로 앉은 황영감의 목고개에 힘줄이 처참하도록 두드러져 보이고 구레나룻이 서리발처럼 희다. 나는 가슴이 뭉클하면서 황영감이 요새로 부쩍 더 늙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뭉클함에는 어쩔 수 없이 아래 위층 한 지붕 밑에서 30년을 같이 산 사이에 미운정, 고운정이 엉겨있다. 모로 앉은 황영감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세야, 말세야 라고 중얼거린다. 그에게 말세 아닌 날은 없다. 허구한 날이 말세다. 만드기한테서 딸을 보지 않고 딸을 강간한 놈팡이만 보고 수출액보다는 수입액에 밝고 우리 모두 얼마나 잘 살게 됐나 보다는 우리 모두의 빚이 얼마나 늘어났나에 도통한 그의 심보는 모든 삶을, 모든 사람 사는 켜 속의 그늘만을 보니까 하긴 황영감은 자신만의 그런 특이한 시선 때문에 어디서 둥둥 북소리 나면 우선 어깨춤 먼저 추고 나서는 소갈머리 얕은 이웃에 비해 사람이 어딘지 어렵고 줏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여자들 얼굴보다는 및 XX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자들을 남보다 더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가 세상사의 그늘을 보는 눈이 유별난 게 어떻게 남보다 세상사를 더 잘 아는 게 될 수 있으랴. 나는 엉뚱한 이치를 꾸며대면서까지 그에게 동병상련격인 연민을 느끼려 한다. 아기 많이 컸죠? 나는 아기를 보러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안채로 들어갔다. 만드기 댁은 웃음이 해픈 여자다. 아기 자랑을 할 때도 남편 험담을 할 때도 시아버지 때문에 속 썩는 얘기를 할 때도 그저 싱글벙글이다. 그래 그런지 아기도 잘 웃는다. 제법 눈을 똑똑히 맞추고 나서 벙글 입이 해버려진다. 아기를 받아보고 싶다는 억지 같은 생각을 달래러 들어왔건만 되려 그 생각을 좀 더 죄인 결과가 된다. 그 소망을 못 이루고 나의 직업에서 아주 손을 떼고 말면 죽는 날까지 비참한 신세를 못 면할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단지 사흘밖에. 박안서님의 그 가을의 사흘 동안 4흘 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